교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30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칠판 앞에 선 아시아계 소년의 떨리는 손끝이 분필을 쥐고 있었고 그 뒤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은 금발 소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칠판에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복잡한 미적분 문제가 적혀 있었다. 시간은 20분이야. 못 풀면 영원히 입 닥치고 살아. 브래든 윌슨의 도발적인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다.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아시아애가 설마 저걸 풀겠어? 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때 아시아계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지난 1년간 쌓였던 모든 분노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순간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입니다.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위에서 본 장면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꽤 안정적인 삶이었죠.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를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고 저는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버리더라고요. 2022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의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끝났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몰래 문을 열고 거실을 엿봤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완전히 부도났고 채권자들이 우리 집까지 압류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몇몇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 혐의까지 제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급하게 캐나다로 떠나야 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피해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오자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16년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과의 추억, 익숙한 동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꿈꿔왔던 미래까지 모든 게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토론토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실의 벽을 제대로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데 기사 아저씨가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완전히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정착한 곳은 토론토 외곽의 임대 아파트였어요. 한국에서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고 낡았죠. 방 2개에 화장실 1개, 부엌과 거실이 붙어있는 구조였어요. 짐을 풀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셨어요. 한국에서는 회사 사장이셨던 분이 이제는 택시 운전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영어도 서툰 상황에서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센테니얼 고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첫 등교일,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입던 교복 대신 일반 사복을 입어야 했는데 뭘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모두 저보다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는 제게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언어로 들렸어요. 첫 수업은 영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한국에서 온 박서준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밥을 까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이상한 걸 먹고 있어와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김밥을 다시 도시락에 넣고 화장실로 피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학급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혼자 남겨졌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몇몇 아이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는 브래든 윌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키도 크고 학급에서 인기도 많은 아이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제가 자기 영역에 침범한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장난부터 시작됐어요. 제 사물함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적힌 쪽지를 넣어두거나 복도에서 지나갈 때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였어요. 저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 책가방에서 교과서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찾았는데 모두 찢어진 상태였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어머니는 이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이민 온 이후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워하셨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어요. 가끔 밤에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베개로 귀를 막고 잠든 척했어요. 아버지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루 12시간씩 하시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분이 이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놀라서 물어봤더니 택시 운전하다가 술 취한 손님한테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별일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나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게 전부야.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1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톰슨 선생님이 칠판에 2차 방 정식 문제를 적어놓고 누가 나와서 풀어볼 사람? 이라고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브래든이나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니까 조금 복잡한 편이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중학교 3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톰슨 선생님이 아무도 없나요?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제가 손을 든 게 의외였을 거예요. 서준, 나와서 풀어보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브래든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가 영어도 못하는데 수학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필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수학은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숫자와 기호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고, 두 번째 단계, 근의 공식을 적용하고, 세 번째 단계, 답을 검산해보고.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문제를 다 풀고 뒤돌아섰을 때 교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톰슨 선생님이 칠판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퍼펙트. 완벽해요, 서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수학 한 문제였지만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하지만 브래든의 반응은 달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그거 한국에서 미리 배운 거지?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안 통해. 저는 아니에요. 처음 본 문제예요라고 대답했는데 브래드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괴롭힘이 더 심해졌어요. 제 사물함에 치터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아예 대놓고 저를 메스 로바트이라고 부르며 놀렸어요. 심지어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아. 기계처럼 공부만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기계처럼 공부만 한다고. 저는 그냥 수학이 좋았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풀 때의 그 즐거움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학 시험에서 저는 만점을 받았어요. 브래드는 85점이었죠. 시험지를 돌려받을 때 톰슨 선생님이 저를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서준, 정말 훌륭해요. 특히 마지막 문제 풀이법이 아주 창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브래든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정말 험악했어요. 야, 너 정말로 컨닝 안 했어? 어떻게 영어도 못하는 애가 우리보다 수학을 잘해? 저는 컨닝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어떤 꼼수를 쓴 거야. 그때 브래든의 친구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인들은 다 그래. 부정행위하고 편법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국에서부터 수학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저는 부정행위 안 했어요. 수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한국에서부터 계속 공부해왔고요. 한국에서? 그럼 역시 미리 배운 거네. 여기서는 공정하지 않아. 브래든이 이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저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단지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도 인사도 없으셨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의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아, 서준아. 학교는 어땠니? 네,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늦게 들어오셨어요. 피곤한 얼굴로 저녁을 드시면서도 서준아, 공부는 잘 되지?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도 반은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며칠 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톰슨 선생님이 저를 개별 상담실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선생님의 표정은 오히려 밝으셨어요. 서준, 앉아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30년간 수학을 가르쳐 왔는데 당신 같은 학생은 처음 봐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의 수학 실력은 정말 탁월해요. 특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창의적이에요.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수학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수학을 전공하셨나요? 네. 한국에서 엔지니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수학 문제를 푸시곤 했어요. 톰슨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관심이 있다면 다음 달에 있는 온타리오 주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볼 생각은 없나요? 수학 올림피아드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참가할 수 있을까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수학에는 언어 장벽이 없어요. 숫자와 논리만 있으면 되죠. 저는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방과 후에 특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학교에서, 이 나라에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학급에 알려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브래든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저를 화장실로 불러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진짜 웃기는 녀석이네.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간다고. 너 같은 애가.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냐고. 너는 여기 온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잖아. 게다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애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브래든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어려웠어요. 게다가 너 분명히 한국에서 미리 다 배운 거잖아. 그런 건 공정하지 않아. 저는 닥쳐. 너 같은 애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이 기회를 못 받는 거야. 브래든이 제 가슴을 세게 밀었어요. 저는 화장실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알아들었어? 수학 올림피아드 포기해.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부터 괴롭힘이 정말 심해졌어요. 사물함에 욕설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고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밀치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제가 지나갈 때 중국인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느 날 제 책가방이 완전히 사라진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찾다가 결국 학교 뒤쪽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 안에 있던 교과서와 노트가 모두 물에 젖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수학 노트도 있었어요. 그 노트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저와 함께 풀었던 문제들,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써주신 풀이 과정들이 모두 번져서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집에 가서 그 노트를 말리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단순히 노트가 망가진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훼손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제가 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서준아, 무슨 일이야?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괴롭힘받는 일들, 그리고 망가진 노트까지. 다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 맞아. 하지만 서준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가 제일 잘 알아. 그런 너의 재능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저와 함께 수학을 공부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수학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지 말이에요. 서준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톰슨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방과 후마다 수학실에서 2시간씩 특별 수업을 받았어요. 톰슨 선생님은 정말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서준,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먼저 변수를 치환해서 식을 단순화한 다음에. 맞아요. 정말 좋은 접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어요. 톰슨 선생님은 제가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게 어려워할 때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소통해 주셨어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기술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는 방법 등을 익혔어요. 하지만 브래든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수학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정말 끈질기네. 저는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브래든이 갑자기 저에게 도전을 제안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수학 대결을 하자. 내가 문제를 내고, 너도 문제를 내고.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만약 제가 진다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좋아요. 하죠. 소식은 금세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아시아애와 브래든이 수학 대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월요일 점심시간에 강당에서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주말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톰슨 선생님도 토요일에 특별히 나와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서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실력이 있어요. 선생님, 만약 제가 진다면 지지 않을 거예요. 설령 진다고 해도 그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월요일이 왔어요.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가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 100명 정도는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많은 시선들을 받으며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브래드는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규칙은 간단해. 각자 문제를 하나씩 내고 먼저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좋아요. 먼저 브래든이 문제를 냈어요. 칠판에 복잡한 삼각함수 문제를 적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올랐어요. 제가 칠판에 답을 적는 동안 강당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5분 만에 문제를 풀고 답을 적었어요. 브래든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낼 차례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풀었던 문제 중 하나를 냈어요. 미적분과 기하가 결합된 문제였어요. 브래든이 문제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10분, 15분이 지나도 답을 구하지 못했어요. 강당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브래든이 이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다고 항의했어요.
그럼 더 쉬운 문제로 바꿔서 다시 해볼까요? 저는 좀 더 쉬운 문제를 냈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이것도 풀지 못했어요. 그때 강당 뒤에서 누군가 브래든이 지고 있잖아. 라고 외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래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얘는 분명히 한국에서 미리 배운 거야. 우리와는 출발선이 다르다고.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때 톰슨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오셨어요. 잠깐, 모두 조용히 하세요. 브래든, 서준이 부정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럼요. 어떻게 우리보다 어린애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영어도 서툴러요. 하지만 그게 제가 수학을 못할 이유가 될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수학은 언어가 아니에요. 논리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수학을 공부해왔어요. 즐겁게요. 브래든, 당신은 수학을 즐겁게 공부해 본 적 있나요? 브래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엔지니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를 푸는 것이 단순히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네, 저는 이민자예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그게 제 실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강당의 학생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브래든, 당신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아시아인이라서요? 아니면 제가 수학을 잘해서요? 아니면 제가 이 학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브래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 속하고 싶어요. 이 학교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강당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톰슨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서준이 맞는 말을 했어요. 실력은 국적이나 언어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서준의 실력을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날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래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자고 했어요. 특히 에밀리라는 아시아계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준,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나도 처음에 이 학교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 에밀리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톰슨 선생님이 저를 다시 상담실로 부르셨어요. 서준, 준비는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미 많은 걸 이뤄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인정받았고 자신감도 찾았고. 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아, 그리고 하나 더.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올림피아드 결과에 따라 특별 장학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대학교에서 관심을 보인다니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서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들, 정말 잘했다. 아빠가 너를 믿었어. 그날 밤 가족 3명이 함께 앉아서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의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았고,
아버지도 예전처럼 웃으셨어요. 드디어 수학 올림피아드 당일이 왔어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온타리오 주 전체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순수하게 수학 문제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문제지를 받고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려운 문제였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빠, 이제 정말 보여드릴게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을 적을 수 있었고 검산까지 마쳤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초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발표 당일 톰슨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셔서 저는 긴장했어요. 서준, 앉아요. 네, 선생님.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축하해요. 1등입니다. 네. 1등이에요. 500명 중에서 1등. 게다가 만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등이라니, 게다가 만점이라니. 정말.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축하 전화도 왔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수학과 조기 입학이 확정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니까 모든 학생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브래든도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서준,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어. 괜찮아요.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서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여기 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버지도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정말 잘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1년 후, 저는 토론토 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어요. 17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입학식 날 신입생 대표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2년 전 한국에서 이민 온 박서준입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꿈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봤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고 특히 이민자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학생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성공한 한국 학생이라는 주제로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지금도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때를 떠올려요. 강당에서 100명의 학생들 앞에 서서 제 실력을 증명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